예, 방금 소개받은 김도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부동산 프로퍼티를 다루는 회사이고 프로테크가 되게 앞으로의 경쟁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그게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건 아직도 한 2년여 정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답은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해주셨듯이 그냥 저희가 어떤 회사인지 뭐 SK는 아셔도 D&D는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들, 그래서 어떻게 어프로치하는 내용들 정도까지만 오늘은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저희 뭐 신고식이니까 저희 회사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미래 혁신과 도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테크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Q&A인데 뭐 아까 총회 진행되는 거 보니까 뭐 아무런 발언들 안 하시길래 아무런 질문이 없을 걸로 안심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D&D 대표이사 맡고 있고요. 이제 올 3월 되면 이제 3년째 접어듭니다. 바로 사실 화공과를 졸업을 해서 SK 에너지로 입사를 했다가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사들을 옮겨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일을 쭉 했다기보다는 여러 군데서 다양한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미주의 건설 법인을 조그맣게 새로 만드는데 어떻게 조인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건설과 연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시스템 거쳐서 한국 들어와서 건설 법인에서 일하다가 SK D&D로 옮겼습니다. 건설 법인 미주에 있을 때 이제 부동산 이제 시공을 하기에는 거기 뭐 트랙 레코드들이 없고 본드 캐파도 안 되기 때문에 시행을 좀 먼저 접근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SK D&D에서 이런 일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될지는 전혀 몰랐어 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의 그 커넥팅 더 닷을 좀 연상시키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D&D에서는 원래 CFO로 조인을 했다가 좀 CFO지만 뭐 재무 통일하기보다는 이제 전략 기업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임대주택 쪽을 하면서 뭐 저희 리츠도 만들고 뭐 운영사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과거에 단순 시행만 하던 곳에서 조금 더 다른 비즈니스들 좀 넓혔고 그런 비즈니스 속성상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투자자나 다른 쪽하고 여러 가지로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쪽으로 모델이 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 이후를 좀 기대를 하고 지금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스틸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될 수 있는 데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따끈따끈한 사실인데 이게 어제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어제 우리 판교 오피스의 모습이고요. 저를 이렇게 보시면 뭐 제가 덩치도 크고 또 살까지 쪄가지고 평소에 잘 말을 안 합니다. 저희가 MBTI로 하면 I예요, I. IJ는 항상 똑같이 나오고 가운데 건 중간중간 바뀌는데 I는 항상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하고 이 표정으로 이제 가만히 있으면 막 되게 무섭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하셔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오늘 아침에 어제 찍은 사진들을 좀 올렸습니다. 저희 회사하고요. 저희 회사 발렌타인데이 때 저 대표되고 나서 이제 제가 그냥 초콜릿이나 캔디들 사가지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이렇게 집어서 드실 수 있게 했었었는데 회사 카드로 안 사고 제가 사가지고 했었는데 어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구성원들은 소통이 부족하다고들 그러세요. 그래서 어제는 그냥 피자 스테이션 그냥 만들어서 제가 피자들 나눠주고 4시 반부터 맥주도 한 개씩 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D&D 분위기 좋습니다. 네. 예, 제 소개는 끝났고요. 회사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2004년에 설립됐으니까 올해 딱 20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15년에 저희가 상장을 했고 작년 말 기준 한 270명 정도 인원이 있습니다. 본사는 판교에 있고요. 저희는 그 SK인데 SK 지주회사가 중간 지주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SK 디스커버리라고 여러분들 작년에 언론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작년 연말에 저희 그룹 슈펙스 축구 의장으로 가신 최창원 부회장님이 대주주로 있는 그 SK 디스커버리의 자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뭐 바이오사이언스도 있고 케미칼도 있고 가스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저희만 한행코라는 PE하고 같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운영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자회사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AMC도 있고 PMC도 있고 기타 투자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희는 부동산 개발을 시작해서 이제 좀 부동산 영역에서 좀 확대하는 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사업을 해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뭐 풍력, 뭐 태양광, 무슨 연료전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에너지 사업이라기보다는 똑같이 개발 사업의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만 뭐 오피스나 이런 게 아니었지 풍력 발전 단지, 뭐 태양광 발전 단지를 만드는 부지를 찾아서 인허가를 받고 주민들 설득해서 그거를 진행시키고 그게 다 지어서 이제 파는 거죠. 발전자 회사들이 가져가니까 그런 개발의 바탕을 둔 사업으로 이제 끌고 갔었는데 그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작년 이제 뭐 제가 이제 대표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거는 에너지 쪽은 개발이 주라기보다는 이제 전기 사업자로서의 어떤 그런 30년, 40년 동안 전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를 하는 그러한 자본 중심적인 그런 회사가 그 발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걸로 존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전기값이 변하지 않는데 개발 이익을 많이 보고 그러기 되게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일반 빌딩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인허가 과정과 주민들 설득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쉽지 않은 게임이고 그래서 이건 개발 관점보다는 그런 발전 사업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자본력이라든가 좀 그림이 달라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는 부동산하고 그런 에너지를 같이 있다 보니까 뭐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투자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부동산 에너지 보고서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이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분할하는 게 맞겠다 이제 생각해서 작년에 뭐 부동산이 그렇게 바쁘지도 않고 그래서 분할 작업을 좀 진행하는 그래서 이제 곧 분할됩니다. 2004년에 저희가 세워졌는데 실제로 곧 그 엄청 이제 또 피크일 때잖아요. 그래서 저 때 없었지만 그러다가 2008년 이제 금융 글로벌 서브프라임 사태 맞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개발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여건이었었고요. 뭐 실질적으로는 2010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5년 IPO 할 때까지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해서 IPO를 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성장을 크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매출이 한 5배, 영업이익은 한 4배 정도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부동산만 말씀드리면 이제 사업 영역의 상품인데 주로 주거 상품이 있고 업무용 상품이 있습니다. 사업용 공간도 있는데 주거는 뭐 분양도 했고, 이제 임대주택을 이제 이후에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좀 메인으로 좀 보고 있고 업무용 공간은 오피스랑 지식산센터, 그러니까 주로 오피스죠. 하나는 그냥 스트라타로 파는 오피스고 하나는 이제 건물 통째로 하는 오피스인데 그것들 섞어서 가장 비중이 높고 좀 뒤늦게 물류센터랑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80만 평 정도의 연면적의 건물을 공급을 해왔고요. 그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적인 밸류는 뭐 요즘으로 따지면 훨씬 더 금액이 더 커졌겠지만 옛날 매각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8조 좀 넘는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피스랑 지식산센터가 전체의 한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는 뭐 유명한 거는 저희가 수성동에 있는 수성타워를 에버랜드가 쓰고 있던 거를 해서 이제 요즘에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때는 많지 않았던 수평 증축을 한 사례를 이제 했었고요. 리모델링 사업을. 상임 빌딩도 사실 이제 유서 깊은 빌딩인데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강남 최고가로 매각을 했던 가깝죠. 강남역 근처에 있는 스케일 타워 개발을 했고, 저런 게 이제 저희들한테는 조금 더 그래도 비교적 좀 사이즈업을한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오피스를 개발했고, 대부분 다 그 보셨듯이 서울 내 중심부 CBD, GBD, YBD 쪽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는 뭐 처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나왔을 때 저희가 일부 분양을 했던 경험이 있고, 네, 강남역에 이것도 근처에 있는데 BL이라는 오피스텔을 분양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개인 B2C 분양 사업을 이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말고도 워낙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가 거기 들어가서 밸류에드 할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많이 안 해왔는데, 어쨌든 이 기업형 임대주택 영역은 저희가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섹터로서 한번 검토해 본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진출을 해서,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그 정부의 정책도 문재인 정권에 굉장히 많이 바뀌고 저희한테 좀 비협조적인 쪽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땅값도 계속 오르고, 그리고 임대료는 계속 컨트롤을 뭐 2% 언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초기에 했던 것보다 조금 이제 확장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이 겪고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책들은 계속 합리적으로 변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요즘에 뭐 미분양이 많이 나와서 이제 걱정 많이 하는 프로덕트인데, 어쨌든 저희는 생각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브랜딩을 했었고, 이게 재밌는 거는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만 해도 이게 한 건물 뭐 두세 개 뭐 하나나 뭐 많아봐야 세 개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메인 일군 시공사에서 별로 관심 안 가졌습니다.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니치 마켓이었고, 저희가 거기서 그래도 잘 도심에서 그런 것들 진행했던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뭐 어떤 지식산업센터 자체보다는 저희가 그 시대에 좀 파이오니어적인 생각을 하면서 남들이 안 보는 시장들을 만들어내왔던 어떤 그런 경험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류센터는 저희가 좀 늦게 들어갔고요. 시사점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뭐 다행히 뭐 숫자가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뭐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제 운영이 끼어 있는 사업이죠. 그 운영이 얼만큼 잘할 수 있느냐가 키인 거지, 부동산 개발이 키는 아닌 거. 그래서 그 운영 역량을 내가 갖거나 또는 그런 파트너를 같이 갖고서 하는 비즈니스 개발 모델인 거냐 아닌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사점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거였고, 호텔은 당연히 이것도 운영 중요하죠.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그 처음엔 신라스테이, 나중에는 조선호텔 쪽하고 파트너링을 해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그 코로나 때문에 뭐 호텔 시장이 다 죽어가지고 한참 개발이 안 됐는데, 요즘에 다시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저희 나라보다도 이제 해외 자본들은 호텔에 대한 선호도가 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좀 시장에 올 수 있으려나 뭐 다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저희의 모델은 저희가 그냥 저희 자본 넣고 땅 사서 저희가 지어서 팔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1년에 한 1,000억에서 한 1,300~400억 정도 사이, 그러니까 그 해에 들어가는 캐시플로우를 그냥 그 정도 돌려가면서 프로젝트를 한 1,000억 개 정도를 하면 한 150명, 180명 정도 인원이 따뜻하게 성과급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데 주가는 하나도 안 올라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다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지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성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방법이 뭐냐? 그러면 1년에 1,000억 개 하던 거를 5개 하든 10개, 20개, 30개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 늘리려면 땅을 더 사야 되고 자본은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이익을 내도 이익을 많이 내죠. 이익을 많이 내는데 배당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성장을 해야 다 투자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캐시플로우를 빨리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델 자체는, 그러다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 부동산 사이클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 한번 잘못 맞으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게 가장 큰 뭐 저도 조연스부터 고민이었던 거고, 결국은 이제 해외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거를 막 뭐 지금은 이제 청담동에 빌라들이 막 옛날에 뭐가 있죠? 뭐 대우에서 졌던 것도 있고 뭐 상지에서 진 것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분양을 했죠. 언제였을까요? 90년대였나? 하여튼 뭐 분양을 했는데, 만약에 그걸 분양을 안 했다, 그럼 지금 그 가치랑 그 사람들이 분양해서 딴 데 투자해서 버는 가치랑 어느 게 높을 거냐 아무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걸 끌고 운영하면서 끌고 갔을 때 갖고 가는 가치라는 거가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해외에서 보면은 선진 회사들이 보면은 다 대부분의 다 뭐 개발사를 포함해서 뭐 그 회사가 순위를 어떻게 매기냐, 들고 있는 자산 규모가 얼마큼이냐가 무조건 그걸로 순위를 매기지, 뭐 많이 해봤어 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 구조에서 결국은 인플레이션 되는 것보다는 더 물가보다는 더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고 보고 이게 조금 실황이 안 좋아져도 우리가 잘 그 LTV를 잘 조정을 해서 이퀴티를 잘 넣어서 이게 디폴트를 안 가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버티면 다시 또 좋은 시장이 오고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이제 부동산 큰 회사들이 끌고 가는 모델이 다 이제 AMC 만들고 PMC 만들고 이러면서 갖고 가는 모델인 겁니다. 뒤늦게 이제 그런 것들을 카피한다고 해서 리츠도 이제 풀어주고 그러면서 리츠도 회사도 세우고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또 계속 시행이 좋았기 때문에 시행이익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다른 쪽에 리커링 인컴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우리나라는 환경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고 어쨌든 처음에 이제 개발만 하던 거에서 운영회사랑 이런 것들 좀 붙여서 같이 해서 좀 리츠를 통해서 저희가 AUM 규모도 늘리고 그리고 일부 솔루션 같은 것들 좀 더 넣어서 저희들이 뭔가 다른 것들을 좀 더 밸류에드를 하는 모델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한 3년 전 정도의 얘기인 거고 근데 사실은 뭐 쉬운 깨운치 않죠. 그걸 갖고서 IR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투자자들이 막 붙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쨌든 좋은 시절이 한 이제 재작년부터 깨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게 금리가 뭐 0.5%가 떨어졌던 것들이 막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거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뭐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금리가 다시 이제 내려가면 그러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거냐? 아니냐? 이게 가장 큰 주제죠. 재작년 12월 달에 이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때가 이제 무슨 때였냐면 레고랜드 사태 막 나서 막 복잡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PF다 뭐다 뭐 막 참 난리를 치고 이제 정부가 뭐 그 둔촌주공 막 도와주고 정리해주고 막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짤 때 내년이니까 작년이죠. 12월쯤 되면 늦어도 12월쯤 되면 금리가 떨어진다. 그게 월스트였어요. 6월 정도에면 아마 더 이상 미국이 올리지 못할 거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죠. 예. 그리고 지금도 또 올해는 또 빠질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또 다른 1월 되면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 맞추기 게임만 가져가서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저희는 이제 거기에 붙여서 야 이게 근데 우리나라가 저성장 구조로 간다는데 이게 금리랑 또 다른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과거에 버블이 너무 심했다면은 가계부채니 뭐니 문제 때문에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일본처럼 가는 것들에 대한 개연성도 하나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뭐 평가들이 많지만 작년에 그나마 정부가 경착륙을 막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뭐 어쨌든 부실 처리를 좀 미룬 감은 있지만 어쨌든 위기를 좀 벗어나는 것들 최소한 망가지는 쪽은 아닌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안심은 좀 있습니다. 한편은 또 이제 저희 고민하고 계신 프롭테크 같은 그런 디지털 시대로 변환,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부동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변화를 줄 거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얘기하는 금리만 떨어지면 다 회복될 거야 이거랑은 정말 그런 거냐에 대한 이제 퀘스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향성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고, 이게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오히려 장기적인 건 잘 알겠어요. 장기적인 거. 그러니까 뭐, 미래에는 자율주행차가 다닐 거고, AI가 다 대신 해줄 거고, 다 그럴 거예요. 뭐 ESG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 친환경 쓸 거고, 이건 다 알잖아요. 네. 근데 내년 거는 진짜 모르는 거죠. 석 달 뒤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장기적인 것들을 설정을 해놓고 그때까지 저희가 체력을 안배해서 망하지 않으면서 그것들의 경험을 쌓아나가서 그거를 미래를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이제 승자가 될 거냐 아닌 거냐에 대한 게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초를 몇 가지를 보면 뭐 작년에 했던 거라 조금 올드하긴 한데 어쨌든 공간 사업자가 전통적으로 뭘 했던 거냐면 사실은 땅이 있어요. 땅이 한 평. 땅 한 평을 우리가 몇 평짜리를 만들어 팔 수 있는 거냐, 용적률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농업 지역이면 뭐 못 짓잖아요. 주거 지역 몇백 프로 정해져 있잖아요. 일반 상업 이렇게 오면은 엄청 높게 짓잖아요. 그럼 그게 팔 수 있는 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팔 수 있는 면적이든 렌터블 에어리어든 하여튼 셀러블 에어리어를 어떻게 많이 키울 거냐가
밸류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인허가를 풀어서 내가 이게 주거 지역인데 이걸 상업적으로 바꿨다. 그럼 엄청나게 떼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부패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전통적으로 그게 돈 버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공간에서 그럼 그렇게 저어서 팔면 하여튼 누군가 들어와서 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상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막 나오는 거죠. 뭐 망했지만 위워크도 있고 에어비앤비도 있고 뭐 야놀자도 일종의 그런 걸로 시작을 했었죠. 그동안 뭐 10년, 5년, 5+5 이렇게 렌트를 썼는데 갑자기 요즘에 가다 보면은 다 비어 있는데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상점이 있어요. 가보면 팝업 스토어래요. 여기 스위스 파켓이지만 팝업 스토어래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지 내가 자산 가치를 높게 할 수 있는 거야? 기존 거랑 다르죠. 옛날 같으면 그냥 목 좋은 데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무조건 임대료 비싸게 받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이폰 들고 찾아가지고는 저 골목골목에 어디 가지도 처음 가보는 데를 막 가서 맛있는 걸 먹고 근데 다 찾아가요. 그러니까 굳이 그게 뭐 대로변에 꼭 있어야 될 이유도 별로 없어. 이제는 어떻게 사람들한테 맛있게 홍보가 되는 포장이 되는 거냐 훨씬 더 중요해.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 사용 방식들이 출현되고 있는 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뭐 작년 건데 CS를 제가 19년에 가보고 23년에 가봤던 것 같은데 19년에 이제 갔을 때가 이제 주제들 4가지 중에 스마트홈이 있었을 때요. 그 전에가 아마존에서 알렉사를 내놔가지고 추수감사절에서 대박친 해예요. 그래서 딱 CS를 갔더니 가전제품들이 다 그 알렉사로 컨트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잔뜩 붙어 있고 구글에서 처음으로 이제 외부에다가 컨테이너 갖다 놓고 이제 스마트홈을 시연을 했는데 제가 딱 주워서 들어갔더니 고장나서 안 움직여. 네. 그게 이제 20년대 초반의 모습이었는데 23년에 갔더니 다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구글 애플은 안 나오니까 구글 하는 데서 아이폰 유저들을 상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매터라는 걸 가지고 그 네트워크에 다 연결이 돼서 다 단일 표준화되는 것 물론 뭐 가봐야 알겠지만 표준화가 되는 게임으로 가고 있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얘기들이 전개되고 있더라. 오피스를 짓고 어떤 상품을 디자인하고 어떤 것들이 향후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설계사나 뭐 디벨로퍼가의 전유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네이버가 보니까 새로운 오피스를 물론 뭐 기간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지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가보면 뭐 로봇가 다니고 새로운 세상들이 벌려지고 있는 거죠. 디벨로퍼가 저의 경쟁자가 누굴까? 아무도 네이버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거죠. 오피스 개발을 많이 한 회사로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우리의 경쟁자야 디벨로퍼에서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당연히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지 뭐 만약에 오피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훨씬 뛰어들 수도 있는 게임인 거죠. 요즘에 작년 중국이 막히고 나서부터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좀 우리나라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다 오피스 아니면 멀티패밀리 하우징 물류센터 이렇게 보시던 분들이 요즘에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요즘엔 다 데이터 센터, 뭐 바이오, 저희 이제 바이오 사이언스가 있기 때문에 와서 바이오 관련된 거, 그리고 뭐 저희는 안 하지만 하여튼 뭐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상품이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미국으로 가보면 뭐 요즘에 아시겠지만 증권사들 미국에 이제 오피스에 투자해 놓은 것들 지금 이제 펀드들 부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라고 이제 신문에 막 나는데 너무 신기하죠.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 높은 데는 미국이고 실업률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제일 낮다 그러고 이제 저기도 코로나도 끝났는데 엔데믹인데 왜 공실률이 높은 거야? 근데 저희는 개발할 때 오피스를 어느 지역에 개발했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공실률 보는 거거든요. 자, 지금 공실률 얼마야? 자, 앞으로 거기에 오피스 얼마큼 짓게끔 돼 있어? 인허가 얼마큼 났어? 누가 해? 사이즈가 얼마짜리야? 어디 들어와? 야, 그럼 이거 공실률 더 늘리겠다. 이거 좀 빵빵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들을 많이 해왔죠. 그 공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우지? 우리 요즘에 이제 얘기 많이 하는 ESG, ESG 보면은 그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건물에 관련된 거. 물론
처음 개발한 것부터 시작해서 건물 살아있는 동안에 쓰는 동안에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각 섹터에서 전체의 71%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 사업자, 시행업자나 뭐 같이 시공업자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을 하잖아요. 어떻게 CO2를 줄일 수 있게끔 하느냐의 기획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면 저 숫자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D&D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제 임대주택을 하게 된 거는 저희가 상품을 늘려나가는데 저희가 이제 잘 하는 주로 저희는 이제 디벨로퍼 중에 상대적으로 크레딧이 있는 디벨로퍼고 이제 브랜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해외의 어떤 국부 펀드나 이런 데서 디벨로퍼로서는 일하기 이제 편한, 그러니까 일단 투자자한테 설명하기는 편합니다. 뭐 다루기는 쉽지 않지만, 예, 그런 장점이 있고, 이제 해외에 보면은 제일 많이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요즘 바뀌었지만 오피스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멀티패밀리 섹터예요. 근데 우리나라 멀티패밀리 섹터가 임대료가 전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을 나와야 되는데 배당이 따박따박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멀티패밀리 섹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뉴스테이 나오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이제 시점에 있어서 저희가 기업형 임대주택을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 그렇게 봤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기업형 임대주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도시 1, 2인 가구의 문제 해결 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상품도 구성을 해야 되고, 고객들한테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 거냐. 1, 2인 가구들한테 공간, 뭐 넓게 살 수가 없어요. 비싸요. 너무 비싸. 좁지만 어떻게 하면 면적을 넓게 쓸 수 있어야 돼. 좁은 데다가 또 사람들한테 거기에 붓배기를 다 집어넣어줘요. 붓배기 장도 넣어주고 뭐 다 똑같은 걸 다 넣어줘요. 근데 그거 장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꽉 채우지만, 또 채우면은 나중에 다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절대로 못하는 거죠. 시간 너무 중요해요. 3, 4인이 살 때는 누가 옆에 도와주기라도 하지만 1, 2는 다 각자가 자기가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그리고 나가서 거기까지 갔다 왔다 힘들잖아요. 그러면 자기 건물 안에서 어디까지 해결해 줄 수 있고 서비스 어디까지 도울 수 있는 거냐, 이런 가치들이 있는 거죠. 외로워요. 바쁜데 외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들, 커뮤니티 중요하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게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저런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거기에 조금 더 요즘 사람들이 그 생활하기 편하게 핸드폰이라는 걸 더 활용해서 그런 것들의 가치를 좀 더 높여주는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앱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를 몇 번씩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꼭 저걸 왜 우리가 지은 건물에다만 해야 돼? 그 더 다른 건물에서 하는 사람들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하드웨어랑 결합되어 있는 서비스는 못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 재생산하는 쪽으로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 그걸 데이터를 묻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누군가가 입주해서 산다, 그리고 퇴거했다, 이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입주해서 언제 왔다 갔다 하고 몇 시에 왔다 갔다 하고 공용 공간 어디서 쓰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청소를 몇 번 외부에서 사용해서 쓰고 안 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갖고서 그 고객들을 관리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인더스트리 그 밸류체인 전체에 대한 문제 의식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우리 알겠지만 공간 저희가 산업화잖아요. 산업화는 분업화잖아요. 분업화는 각 섹터가 가장 최적의 전문화가 되면 전체가 잘 된다는 전제로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짓는 사람들이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나중에 들어와서 쓰는 사람에 대한 가치라기보다는 이거를 사가는 사람, 이거를 이 주인이 관심이 있는 거죠. 이 주인은 뭐가 중요한 거냐?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렌터블 에어리어나 셀러블 에어리어를 제일 많이 뽑아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닭장이 나오더라도 어떻게든지 가장 면적을 갖고 있는 땅에서 내가 렌트를 컬렉트할 수 있는 땅을 제일 크게 키울 수 있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치니까 임차인은 들어와서 그냥 불편한 데 살아야 되고, 산 사람들은 들어가서 사고 쳐요. 자기가 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새 집인데 다 거예요. 다 폐자재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팔면 일단 이 사람은 돈 많이 벌었어요. 비싸게 팔아서.
누군가 비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왜 비싸게 샀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 거예요. 더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기서 수익형 부동산이면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거에서 뭐 임대료는 시장가 따라간다 치면은 거기서 투자를 해서 임대를 높이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비용을 줄이죠. 비용을 줄이면 운영비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운영비를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 쓸 수 있는 건물들이 20년, 30년 되면 부시고 다시 짓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회적으로 그것들이 계속 물론 일자리도 창출하고 산업도 창출하는 거지만 엄청난 환경적인 폐해를 만드는 거죠. 이게 요즘 운영 관련된 것들이 또 이제 O2O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선진국이 되니까 그런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것들 보면 사실 IT로 다 많이 O2O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해진 것도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효율이 거기서 엄청나게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객들을 만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그것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플랫폼에다가 다 각자가 연결시키고 하는 데서 엄청난 사회적인 코스트가 발생되고 있는 똑같이 API를 다 똑같은 거를 각 회사들이 다 연결시키고 하는 데서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파인딩이 돼서 좀 더 아까 얘기했던 그냥 단순 부동산 사업에서 그런 이게 시행이익만 갖고는 인정도 못 받고 비즈니스 모델이 위태로우니까 뭐 AMC도 만들어서 PMC도 만들어서 뭐 좀 더 다양하게 해야겠다 뭐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이게 밸류 체인을 좀 엮어서 여기서 데이터 플로우를 가지고서 아예 다른 게임을 하는 게 맞겠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저희는 시장에서 여러 플레이어들이 하는 입장에서 만약 각자가 다른 표준을 갖고 있다면 정말 더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게 맞겠다. 그렇게 해서 사용자 가치를 높이는 게임을 하고 데이터 중심으로 드라이브를 하는 것들에 대한 구조를 갖출 수만 있다면 그 모델은 내가 나가서 해외 나가서 시행업을 하라고 하면 난 못할 것 같지만 그걸 가지고서 내가 가서 하다 보니 임대 관리 솔루션 하나 들고 나 일본 가서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 뭐 이런 게 제가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저희 아이덴티티를 다시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뭐 비슷한 얘기지만 어쨌든 개발하고 운영해서 그것들이 사용자에 대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묶어서 이 전체를 하나에 묶어가지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구조를 짜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면 이 전체가 묶여 나오는 밸류를 고객하고 저희하고 나눠 갖는 그런 게임을 하는 거가 근본적으로는 너무 하이레벨 얘기지만 맞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프롭텍이 그러니까 데이터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선 정의를 이제 들어가 보니까 뭐 정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렇게 어프로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사실 프로퍼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고객들이 그 안에서 쓰는 거는 다 관련돼 있어요. 근데 그건 또 그게 프롭텍이냐 아니냐 엄청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티시먼 스파이어라고 이제 유명한 회사죠. 거의 이제 한국에 오셔서 뭐 미국에 있을 때 저기도 컨퍼런스 스쿨도 했고 한국에 오셔서 만나기도 했는데 정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프로퍼티 테크놀로지가 아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정의를 하는 거는 미래의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스테이크홀더, 여기는 뭐 랜더, 투자자, 아까 얘기했던 테넌트, 바이어 뭐 다 들어가는 거죠.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다른 경험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테크놀로지는 다 자기 프로텍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저희랑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임대주택 쪽,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개인별로 임대를 주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관리를 하거나 임차인들 돌리거나 그 임차인들이 갖고 있는 클레임들 해결하는 데 애로사항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자가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있고 좀 나가서는 이제 주거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어디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달려 있는 고객들이 다 뭐 중개인도 있고 임대인도 있고 입주인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시설 관리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분들의 각각에 대한 솔루션 생태계에 맞는 솔루션들을 저희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디스커버리가 인수한 프롭티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KMS라는 회사에서도 이제 중개인 상대로 저런 솔루션 사업들을 하고 있고 야놀자랑 저희가 만드는 커넥티파이 클라우드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야놀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각자가 다 그런 솔루션들을 만들면서 결국 거기서 만드는 솔루션들의 데이터들이 묶을 수 있게끔 같이 좀 플레이를 한다면 훨씬 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는 저희 회사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KMS라는 회사가
디스커버리가 인수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인수하기로 정하고 이제 인수 주체를 디스커버리를 했는데 이제 야놀자 나중에 투자를 하면서 야놀자랑 저희랑 관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커넥트 바이 클라우드라는 걸 만들어서 하고 있고 국내 솔루션 업체에 투자하기 위해서 뮤렉스 파트너스 지금 투자해서 펀드를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 뭐 좀 해외 것들도 좀 맛을 보려고 알파카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이쪽 펀드에도 이제 투자를 일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고 있는데 저희 내부 리소스 한계 때문에 사실 기대만큼 팔로우업은 잘 못하고 있어서 되게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투자한 거는 이제 하우빌드 여러분 잘 아실 것 같고 그 외에 한 4개사 정도 저희가 직접 좀 투자를 해서 솔루션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밸류체인 연결을 통해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가 저희 목적이고요. 야놀자랑 같이 만나서 저런 걸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저희가 갖고 있었던 막연한 생각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도 있고 혹시 저희보다는 이쪽 테크 쪽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같이 그런 거를 뭐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합쳐서 하면서 훨씬 더 저희 컨피던스도 생기고 좀 해보려는 생각들이 많이 생기고 저희 매니지먼트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안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비단 저희 두 개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 포럼에서 여러분들 다른 분들까지도 다 같이 저런 데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 국가적으로 어떤 저런 쪽에서의 경쟁력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K 컨텐츠 중에 이 부동산 쪽에 또 다른 어떤 프로젝트 쪽의 것들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뭐 오늘 그냥 간단하게 신고식 준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아마 들으시면서 고개를 좀 끄덕끄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고민과 관점이 좀 비슷한 부분도 많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만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